안녕하세요. 미스터의 주식 삼성증권의 글로벌 주식팀장 장효선입니다. 오늘 시장을 바라본 제 마음은 상당히 첩첩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국과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작년에 이 주식이라고 하는 문화를 처음 접해보신 저희 주린이 분들께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장세, 꼭 오늘뿐만 아니죠. 올해 내내 이어져 왔던 이런 장세가 상당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냉정해지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아니면 혹은 더 물을 타볼까? 라고 하라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수십 번, 수백 번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핵심 국가의 핵심 포트로만 압축해야 된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체감적으로 와 닿으십니까? 가끔은 저에게 저번에도 댓글을 한번 보니까 이 미국 추종주의자 아니냐라는 글도 좀 봤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라고 하는 행위는 뭔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창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회사의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수익을 창출시켜 드릴 수 있을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저의 24시간이 전부 다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딱 두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그리고 빅테크입니다.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말인데 오늘 같은 날에 아마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알고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원칙, 부익부 빈익빈, 극단적 양극화, 가는 것만 간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정말 대단한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그런 포트폴리오예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원칙, 이것에 근거하여 이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요즘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변종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불확실성이 충만할 때에는 종목을 흐트려서, 나라를 흐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압축해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몇백 번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 키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약간 제목을 오늘은 약간 좀 재밌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째는 안 속지.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정말 속지 말아야 되겠죠? 한번 보시죠. 요번에 오미크론, 이름도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델타 변종 바이러스보다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니까 뭐가 약간은 조금 더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WHO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딱 발견이 되자마자 바로 이 우려 단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델타는 관심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가 2.5%, 나스닥이 2.2%나 빠지는 등 하루 사이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는 이 낙폭 미국은 다 회복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말로 이 코로나의 추억이 기억에 너무 생생합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시장을 보시면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으신 중입니다. 미국은 올랐는데 왜 한국은 빠져? 중국은 왜 또 빠져? 오늘만 일어난 일 아니죠. 지금 1년 내내 일어나고 있죠.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의 빅데이터가 마음속에 축적이 되셔야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이 스스로의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2020년 2월, 3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이 미국에서 그땐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라 그랬었죠. 중국에서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막 쓰러지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딱 코로나가 발발을 하자마자 저희는 처음 경험해 본 뭐 스페인 독감 이후에 한 100여 년 만에 처음 경험해 본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다가온다.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셧다운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딱 2주일 사이에 지수가 36%. 참고로 이건 미국 지수죠. 미국 지수가 36%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좋았었던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다시 한번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여름 오미크론보다는 이름은 덜 무섭지만 그래도 델타 변이라는 게 있어서 야 이제는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때 요 바닥을 놓치신 투자자들은 야 요번에 델타만 나와봐 주가 떨어지면 나 내 전 재산 다 해가지고 들어갈 거야 라고 기다렸던 그런 투자자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주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델타 재확산이 됐는데도 주가 빠진 그런 느낌도 없으시죠. 델타가 언제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코로나 확진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간다. 아휴. 세 번은 안 속아야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쓰는 용어로는 바이 더 딥, 주가가 요게 딥이죠. 아주 다이브하는 거죠. 지수가 팍 빠질 때 이 공포를 사라. 이거를 저희가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데요. 바이 더 딥의 원칙이 그러면 모든 시장에 다 맞았었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에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번에 델타 바이러스가 딱 발생을 했을 때 한번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빅테크가 중심이 된 나스닥 중에서도 100개의 대형주만 모아서 따로 합쳐놓은 게 바로 나스닥 100 지수죠.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나스닥 100 지수는 6월 이후에도 20%가 더 올랐어요. 급등을 했죠.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왔다. 이제는 백신에 의해서 치료제가 개발됐다. 먹는 알약이 있으면 괜찮다. 이 델타는 끝났다. 사람들이 공원에서 막 엄청나게 모이고 축구장에 모이고 야구장에 모이고 극장이 재개장되고 난리가 났었지만 S&P에서 주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들어있는 S&P 밸류 지수가 0%입니다.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십니까? 거기에 초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크 6월 이후에 마이너스 3.9%예요.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조금 되다가 다시 또 치료제 개발된다고 하겠죠. 또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다시 또 백신 또 나온다고 하겠죠. 이거 주사 맞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하겠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또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전염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작년 3월에도 보셨고 올해 여름에도 보셨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는 절대로 투자자들이 속지 않는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트랙 레코드를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오른 주식이 급등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오늘 새벽에 오른 주식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적으로 핵심 국가, 그리고 핵심 섹터, 딱 그게 두 개 겹쳐지는 게 대장주. 그래서 지난주에 저의 방송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증폭되는 불확실성, 맞아도 대장주에서 맞자라고 했던 게 저번 주에 저의 방송의 주제였었죠. 대장주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빠질 때 당연히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빠질 수 있어요. 악재가 발생했을 때 좀 빠지지만 다시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면 빠졌을 때보다 더 크게 급등하는 그것을 바로 대장주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반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잡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크다 작다를 잡주의 기준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때는 장이 호재가 있을 때 못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이것을 바로 잡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주와 잡주의 이
차이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 저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종목이 아닐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말 꾸준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3% 정도 빠졌는데 오를 때는 6% 올라서 지금 여기 주가 보셨겠지만 사상 최고가 다시 갱신됐습니다. 테슬라도 앨런 머스크가 지분을 계속 파는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또 5%가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 지분을 지금 계속 팔았다라는 공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2%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어떤 주식을 계속 봐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절대로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투자한 금액이 이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미쳤는데 난 절대 미치고 못 팔아.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이 저희가 무슨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오늘부터 우리는 1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늘부터 1일입니다. 100일 전에 샀었던 저의 취득원가가 오늘부터 1일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주가, 오늘 종가가 오늘부터 1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종목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눈물의 손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저는 3번은 속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속을 수 있었었죠. 하지만 저도 트랙 레코드가 쌓였기 때문에 3번째는 안 속습니다. 저의 걱정은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10년물의 국채금리 추이를 보시면 요번에 이 페드 의장이 새로 바뀌면서 이제는 파월이 뭔가 새로 임명됐으니까 이 매파적인 인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금리가 쭉 올랐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새로 딱 생기자마자 지금 금리가 다시 급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이러스가 다시 많이 퍼지거나 이러면 2020년 3월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경제적인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연준의 의장도 다시 한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좀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도 지금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페드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데 이러한 그 공급망의 교란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확진자는 증가하지만 페드는 점점 더 호키시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심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웰의 입장에서는 이 어제 사전 답변서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공급의 차질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페드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통화정책, 테이퍼링부터 해서 그런 걸 좀 늦출까요? 아니면 이거는 오미크론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긴축으로의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미크론 이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저희 2년 내내 코로나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대충 어떻게 할지 압니다. 이러다 보니까 페드의 입장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또 고삐를 늦췄다가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방향성을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파웰의 의장이 저의 우려대로 조금 더 호키시하게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의 충격은 오늘 보신 것처럼 어디에 온다고요? 약한 고리에 옵니다. 미국보다는 약한 고리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에서의 양극화를 절대로 저희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아까 전에 한번 보셨겠지만 이렇게 언택트가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도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가 한번 봤을 때 언택트 테마로 작년에 가장 각광을 받으셨던 분이었다 보니 이 아크 인베스먼트가 다시 한번 오미크론 장세가 들어오면 2020년처럼 캐시우드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마침 캐시우드가 또 말을 한마디 했네요. 뭐냐면 아크 인베스먼트의 15개의 빅 아이디어다. 아마 내년 1월에도 다시 한번 발표할 텐데 이 뭐 디지털 암호화폐 등등해서 이런 식의 클래시피케이션 한마디로 분류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요. 가장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최근에는 이제는 아예 혁신에 파괴당하는 기업의 하락에 베팅하는 펀드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아마존이 들어오면 백화점이 죽고 뭐 슈퍼마켓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존을 바이하는 대신에 이 주가가 빠질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주식들을 공매도를 갖다가 거는 그런 펀드의 형태가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 뇌피셜인데 아마도 그런 식의 방향성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캐시우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딱 묶어서 보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지만 중소형제에 대한 무리한 베팅, 너무나도 컨셉만 갖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 국면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독점적 지배력, 가격 정가력, 강력한 재무제표, 적정한 밸류에이션 등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정도의 컨셉에 맞으면 아무 종목이나 일단 집어넣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 회전율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한번 넣어봤다가 아니면 빼고 이제 이런 식의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가장 대표 펀드인 아크 W, 아크 K 같은 종목은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요. 특히 작년 말에 저희 바이오를 사랑하는 이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을 했었던 이제는 게놈의 시대가 온다. 뭐 유전자 가위부터 해서 그런 유전자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게놈, 아크 G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올해 연초 대비 무려 30%가 빠져 있습니다. 나스닥이 25%가 올랐으니까요. 그거 대비해서 55%를 언더퍼폼을 했고 이 아크 W라든지 아크 G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탑3의 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홀딩의 주가를 보면 테슬라는 물론 주가가 좋지만 테슬라는 한 10% 정도이거든요. 이 텔레닥이라든지 또 뭐 코인베이스 뭐 이 정도만 그나마 코인베이스 정도만 좀 살아있지 나머지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종목들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러면 이 캐시우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항상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실수를 엄청 많이 하고 계속하는 이 실수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저도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배우고 이러고 있는데요.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이 주가의 상승,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이제 코로나 국면인가 보다라고 해서 언택트주들이 묻지마로 다 올랐었는데요. 이게 오늘 한번 보니까 줌 같은 경우에도 5.7%,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5.7% 그날 다 올랐었죠. 텔레닥 같은 경우 3.4%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보면 펠로톤은 다시 4.4% 그대로 다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이 주가가 저희의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요번에 오미크론이 좀 편한 게 다 해답지를 알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가 요번에 7월달 여름 들어서 다시 한번 증가한다라는 뉴스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오미크론처럼 그러면 이제는 다시 줌으로 회의하겠구나. 집안에서 운동하겠구나. 또 인터넷으로 약을 짓겠구나. 이래서 줌, 펠로톤, 텔레닥 등이 주가들이 다 쭉 올랐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무려 7월 이후에 60%가 빠졌고요. 줌 같은 경우에도 40%가 빠지고 텔레닥이 30%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택트 테마주라고 묶여 있었던 로블록스는 70%가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 역시도 30%가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양쪽 간에서의 차별화를 이끌어낸 그 요인들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성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추이가 작년 코로나 국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 성장세가 뚝 꺾여서 내년까지도 성장률이 계속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이 언택트 또 재택근무의 열풍 속에 이 줌 회의만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식의 시대는 이제는 약간 지난 것이지, 약간 식상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밸류에이션인데 맨날 똑같이 야 이제 다시 바이러스 있으니까 이제 또 집에서 재택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 오른다. 아, 이제 이거는 항상 뭔가의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는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텔레닥 같은 경우에도 이 헬스 원격 의료, 이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병원에 가기 시작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텔레닥 역시도 이 그냥 단순한 한 가지의 서비스만 가지고서는 뭔가의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고객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혼자서 TV 보면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뭔가의 또 다른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집에서 운동해. 그냥 그게 메가 트렌드야. 이거 하나만 갖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실적 미스에도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 캐시우드는 그런 점들을 간과해서 너무나도 컨셉만 갖고 투자를 했었다라고 저는 약간 비판을 하고 싶어요. 반면에 비싸도 됩니다. 성장을 증명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비싸도 거기에 더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가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요즘 메타버스의 테마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떴지만 계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하다가도 이 성장률이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10월이라든지 11월에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회사에서 밝히면서 요즘 메타버스의 테마랑 같이 합쳐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아, 정말 그런 식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제가 넷플릭스를 계속 강조를 드렸었지만 저도 한때는 넷플릭스를 별로 안 좋아했던, 투자로서 안 좋아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요즘 넷플릭스가 그런 꾸준한, 한마디로 넷플릭스는 문화를 수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그냥 영화만 잘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 메인 국가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좀 약간 조그마한 국가죠, 한국.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투입을 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갔던 그런 작품을 육성을 해서 감독한테도 관심 이렇게 뭐 디렉션을 주지 않고 아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나는 그냥 돈만 대줄게, 이제 이런 식의 부분으로 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넷플릭스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블록스, 계속 말씀드립니다. 게임 회사가 아니죠.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모바일 게이밍도 이 정도 있지만 스트리밍 회사, 소셜 미디어 회사, 메타버스 회사,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는 로블록스는 단순한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이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고요. 넷플릭스 역시도 단순한 컨텐츠 성공이 아니라 이런 크리에이터를 끌어들이는 기업 문화를 보여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IP거든요. 그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갖다가 확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변화를 계속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오프닝 테마, 저희가 오늘 시청자들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뭐 유나이티드 헬스, P&G 뭐 등등을, 우버 등등 해서 제가 다 준비를 했었다가 갑자기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바꿔서 나중에 시청자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오프닝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랑도 다시 한번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이 딱 올해 6월하고 7월하고 비슷한 시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하고 비슷한 궤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때 캐시우드의 펀드도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들면서 경기 민감주가 좋았었냐?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S&P 밸류 같은 쪽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기 민감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람선 회사인 카니발인데요. 이 카니발이 주가가 계속 왜 이렇게 안 좋았었는지를 또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역사는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이 코로나와 이 기항지, 한마디로 어디에 이 배를 갖다가 선적을 시킬 것이냐, 이것에 초점이 되는데요. 일단은 11월 4일에는 터미널에서 코로나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테스트를 받은 고객만 크루즈를 탑승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월 10일에는 야, 하와이에 좀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최소 내년 1월까지는 크루즈의 기항을 승인하지 않겠다 라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또 조금 지나서 이제는 호주까지도 쉽지가 않고 다시 전액 환불. 한마디로 이러한 전염병, 이 팬데믹의 시대에는 이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치료제가 개발됐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았다라고 해서 이러한 시대가 그냥 끝나버린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가 지난 뉴스플로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과는 다른 현실인데요. 전 세계 크루즈의 점유율을 보시면 로얄 캐리비안 한 50%, 카니발이 44%, 거의 한 절반 정도씩 시장을 나누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유가가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대한 배를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연료값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가가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의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배 안에서도 음식료를 제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코카콜라 가격 인상했죠. 펩시 인상했죠. 기타 등등 가격 정가력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식의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얄 캐리비안이라든지 카니발 안에서 먹는 식자재 가격들 이런 거에 매출 원가가 올라가니까 회사의 마진은 계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딱 처음 발생했었던 2020년 2월 3월에 주가가 순식간에 5분의 1 토막 납니다.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야, 이제 코로나 대충 이제 코로나가 정점 찍은 거 아니야? 조금씩 좋아지겠지 하면서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지만 델타 바이러스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꺾이고요. 델타 바이러스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게 매출 원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진을 낼 수가 없겠다. 주가 다시 한번 더 빠지고요. 요번에 오미크론까지 한 대 더 맞으면 다시 더 빠지는 정말 시계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시장의 자금이 핵심 섹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카니발 하나의 사례만 들었지만 여러 가지 리오프닝 테마주들이 다 이런 식의 우려들에 휩싸여 있어요. 심지어 저희 포트에 들어있는 나이키조차도 이 베트남에서 그 웬만한 제품들을 다 생산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천하의 나이키조차도 제품을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해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뚝 하락을 하는 그런 식의 요인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키니까 버티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은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압축,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오늘 같은 장을 보시면서 계속 이런 식의 공부를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가율이 낮잖아요. 마진율이 높잖아요. 인플레 할아버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서버밖에 없는 회사, 뭐 인건비가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한 명의 사람이 그냥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정말 어마무시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니발 같은 종목은 그 배가 정해져 있고 그 속에 태울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또 그 속에서 고객들을 접대해야 되는 그러한 종업원들의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진이 증가할 수 있는 폭이 한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런 거 없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로 나와서 직원 한 명이 어마어마한
회사의 수익을 창출시켜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그게 매출 원가가 없다 보니까 매출 10%의 증가가 이익 50%, 100%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1등 플레이어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메신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카카오톡의 마켓시어가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안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섹터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가 결합이 되는 이제 이런 식의 한번 부분을 한번 보면 이 소프트웨어, 요즘 프리미엄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하드웨어까지도 만약에 이게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시장에서는 따봉, 쌍따봉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한다면 바로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나타납니다. 말은 쉬운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하드웨어를 잘하는 회사는 하드웨어만의 강점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해내가는 몇몇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애플입니다. 애플도 2010년 정도부터 한 2017년, 18년까지라도 보시면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정말로 재미없었습니다. PER도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갤럭시와의 경쟁 격화라든지 또 이제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성장성이 없다. 이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됐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죠? 2019년, 20년이 되니까 10배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던 밸류에이션이 순식간에 35배까지 밸류에이션이 수직으로 올라가 버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애플의 모습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번에 아이폰이 이상하게 나왔대. 잘 안 팔릴 거야. 잘 팔릴 거야. 맨날 이것만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폰 좀 잘 안 팔리면 어때? 어차피 아이폰 10을 사용하시던 고객들이 아이폰 13으로 안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이폰 10을 계속 사용을 하면 그 안에 iOS에서 여러 가지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도 받고 애플 뮤직도 보고 애플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플이 구글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애플의 가든드월, 한마디로 나의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성을 지어놓고 이 안에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놔서 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이 애플카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기에다 모빌리티까지 가져가는 회사로의 전환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이 테슬라 역시도 이게 PSR이죠. 왜냐면 이익이 안 나고 부도 가능성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 정말 지지부진했어요. 요즘 테슬라의 모습은 그땐 찾아볼 수 없고 저도 상당히 사실 부정적이었었고요. 회사에 부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던 PSR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노머스 데이라고 하는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AI 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서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2015년에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야금야금 따라가다가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보면 2배가 더 넘었겠는데요. 2014년 대비해서 보면 삼성전자보다 20배 이상 주가가 더 좋았다는 게 얘기가 되겠죠. 역시 야금야금 따라가다가 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급등을 했었던 이유, 특히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이유는 저희가 얼마 전에 특별 방송도 했었던 엔비디아마저도 이제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한마디로 메타버스의 모든 것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 들어오면 다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들어와서 뭐 NFT로 게임을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등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현실을 다 실제의 현실을 이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시켜주는, 그걸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을 했죠. 저희가 뭐 공사를 지을 때에도, 저희가 인테리어를 집을 할 때에도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저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일들을 옴니버스에 들어가서, 엔비디아에 들어가서 한번 하면 전부 다 구현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세상. 두 개를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이 되는. 지금까지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하지만 이런 알파벳, 또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불렸던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를 한번 놓고 보시면 알파벳은 잘 안 됐죠. 전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스마트폰, 직접 이 픽셀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뭐 거의 저가이겠지만 어쨌든 판다라는 거예요. 전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만들었었는데 잘 안 됐지만 알파벳 역시도 단순하게 유튜브 안에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도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오큘러스의 VR 헤드셋이라든지 또 뭐 이런 장갑을 끼고 뭐 뭘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나도 이 가상현실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진출을 해서 같이 한번 합쳐버리겠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정말로 이 기업들의 리레이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인데요. 이런 식의 종목들 다 어디 있죠? 다 미국에 있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죠? 빅테크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려면 정말 어지간한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고객 기반, 또 막대한 자금력, 또 뛰어난 경영진, 또 그 밑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한꺼번에 다 합쳐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충족시키는 쪽이 이런 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캐시우드가 놓친 것 같아요. 캐시우드는 이런 빅테크는 너무너무 지겹다라고 말을 했죠. 너무 안정적이다. 지겹다라기보다는 너무 안정적이다. 내가 말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기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테슬라 정도만 자기가 갖고 있지 나머지 기업들 뭐 애플부터 이런 알파벳 이런 쪽은 쳐다보지도 않죠. 다 이 조그마한 종목들로만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 초고 밸류에이션은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공급망의 혼란 등등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꿈만 갖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주식시장의 모습이 분명히 불확실성이 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블, 뭐 새 더블을 보고 그냥 주식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잃지 않게, 또 주가가 저희 예상하고 다르게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면서 잘 마음을 다스리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식의 종목들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항상 좀 지겨우실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종목이라고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저희의 포트를 따라서 와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면 저희 위에 한번 보면 네, 샤풍이 님께서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카니발을 추천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카니발 같은 종목을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크 요즘 같은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요즘 같은 때는 진짜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고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은 좋은 시절이 올까요? 예,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조심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빅테크 뉴스 한번 볼까요? 아마존이 요번에 약간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은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린 것과 함께 또 온라인 쇼핑에 서도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상 최초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 90억 달러였는데 요번에는 89억 달러밖에 안 됐네요. 조금 작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프 아니더라도 그냥 맨날 어차피 샀었단 얘기죠. 굳이 불프를 잘 안 기다렸었다. 두 번째는 요번에 불프, 뭐 한국 투자자분들도 한국에서도 이게 직구족들, 저도 뭐 직구 원래 되게 좋아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예, 별로 안 계셨을 거예요. 쇼핑의 할인폭이 너무 작았고요. 왜냐하면 할인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물건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물건 없어요. 제가 저희 그 문준호 애널리스트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글로벌 반도체 애널리스트. 이 아이폰 하나 봤는데 지금 한 달 기다렸다니까요. 아이폰 13 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세일을 안 해줘도 되니까 나 그냥 물건만 있으면 무조건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세일을 할 필요도 없고 세일할 물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그냥 별로 안 좋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 이 헤드라인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온라인의 매출 둔화는 이미 다 선반영돼 있습니다. 주식은 뭐라고요? 예술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이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답답하시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요. 왜 빠져요?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실적이 엄청 안 좋은데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오릅니다. 왜 실적이 안 좋은데 오르죠?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요. 뭐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의미가 뭐냐? 몇 퍼센트 반영됐냐? 그러면 뭐 무조건 다 반영된 것이니까 실제 나오는 뉴스하고만 반대로만 하면 되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이 시장의 환경,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4분기의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이 컨센서스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을 또 이번에 가이던스, 아마존이 가이던스를 더 고객들의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낮추면서 확 낮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실적 발표한 다음 날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도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런 식의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저는 아마존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이 쇼핑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침체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대장이 하락 구간에선 가장 잘 버티죠. 아마존은 전 세계 모든 이 쇼핑 플랫폼에서는 탑입니다. 탑 정도가 아니죠. 아주 압도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운 시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아마존은 자기들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가는 쪽만 간다. 아까 전에 제가 그 테슬라의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워낙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진짜 밸류션이 끝도 없이 올라갔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뭐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페이스북처럼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존은 원래 항상 프리미엄을 받던 기업이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퇴색을 해서 지금은 밸류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연말 아마존의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그때가 모든 악재가 실적으로 딱 증명되는 시점이 될 텐데요. 지금은 저희의 포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포트가 지금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뺄 만한 종목이 없어요. 계속 저희의 포트를 유지하는데요. 올해 연말에 혹시라도 변화가 있으면 아마존을 저희 포트에 한 번 더 편입을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도 또 이 반도체, 오늘도 보시면 또 삼성전자 다시 7만 원까지 다시 급락을 했죠. 진짜 이 한국의 IT 종목들, 눈물의 이 고난의 행군을 지금 겪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한번 보셨겠지만 아침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다시 급등을 해가지고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왔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이 PC 수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분기 들어서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수요를 대변을 하던 이 크롬북의 출하량 같은 것도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했죠. 저도 이제 뭐 재택근무하고 저희 애들도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컴퓨터를 2대 샀어요. 그럼 올해는 더 안 사도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PC 출하량이 작년에 쭉 올랐다가 계속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100% PC 회사, 엔비디아 PC 회사인가요?
아니죠. PC에도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도 거대한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연산을 담당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아주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의 서버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PC 수요에 정말 정확하게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은 델이라든지 HP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의 이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이 야 PC 수요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컨센서스가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었던 컨센서스, 서프라이즈하게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반기 들어서 상업용 PC 부분이 가파르게 매출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업용 PC, 한마디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야 우리 오랫동안 경기 안 좋다고 컴퓨터 직원들 거 안 바꿔줬는데 한번 싹 다 교체해 줄게 라고 하면서 바꾸다 보니까 좋네요. 가정용은 별로 안 좋았는데 상업용은 좋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식의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다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IT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국의 전체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중국 보시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없습니다. 근데 한국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IT, 그중에서도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하시는 것에 거의 한 3분의 1, 뭐 적게는 한 5분의 1 정도가 보통 다 IT 하드웨어 종목에 투자가 돼 있으실 텐데요. 그런 식의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속스라고 하는 ETF 있습니다. SOX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거든요. 거기에 X자 하나 더 들어간 ETF가 있어요. 속스 지수라고. 그런 식의 부분들도 쉽게 엔비디아부터 여러 가지의 반도체 묶음을 한 방에 살 수 있는 좋은 비이클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세상의 모든 게 극단적인 양극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명품 업체조차도, 명품도 그냥 명품 아니다. 에르메스의 가격, 뭐 샤넬의 가격, 구찌의 가격, 뭐 페레가모의 가격,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가의 기울기를 놓고 보면 가장 비싼 에르메스만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이제는 명품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페레가모라든지 이런 쪽은 주가가 아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X자로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전체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점점 더 좋은 시장으로만 가는 그런 부분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큰 원칙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핸들백도 마찬가지지만 뭐 주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는데 타야 됩니다. 비싸도 올라가는데 타야 됩니다. 빠지는 쪽은 오히려 눈물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올라가는 쪽에 타는 게 요즘 세상에는 맞다라는 것이죠. 휴대폰도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휴대폰의 성능 다 비슷비슷한데 굳이 내가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그냥 싼 거 사도 요즘은 성능이 다 좋아서 휴대폰 다 그거야. 이러다 보니까 저가폰의 세상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주로 이제 2015년, 16년, 17년 이제 휴대폰의 스마트폰의 수요가 피크아웃이 되면서 다들 스마트폰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프리미엄 라인보다는 이 저가형 라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600불 이상 이 비싼 스마트폰이죠. 600불 미만 성장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쉽지가 않아요.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폰 종목이 있죠. 샤오미. 어떤 식의 느낌이 드세요? 예전에는 대륙의 실수라는 느낌으로 가성비의 갑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었죠.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가성비를 별로 따지지 않죠. 가심비. 비싼 돈을 주더라도 나의 가슴을 울리는데 아낌없이 나는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그것이 바로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에 가성비가 어디 있어요? 가심비죠.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역시도 나 그냥 비싼 거 살래. 나 어차피 다른 데서 아끼고 나 이런 거 하나는 나의 필수품이니까 비싼 거 산다라는 수요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싼 휴대폰 뭐죠? 애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애플의 마켓 셰어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샤오미, 최근에 중국에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완전히 골로 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트렌드 언제까지 갈 거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에 이제 가장 큰 트렌드, 오늘 맨 마지막으로 제가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고급화를 잘할 수 있는 핵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댓글들 한번 제가 보면서 오늘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황유진님께서 이 화이자가 코로나 해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고요.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생산 라인 탄탄하고 재무 구조 견조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한국의 바이오 업종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미국에서의 바이오 업종을 보시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바이오 업종은 가장 대표적인 돌격 앞으로 종목입니다. 뭐 임상 하나 터지거나 이러면은 거의 요즘 코인 움직이듯이 정말 끝도 없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아니다라고 하면 끝도 없이 하락하다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큰 게 바로 한국의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건 머크건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빅파마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인식이 돼요. 또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화이자라든지 뭐 모더나는 좀 약간 빅파마가 아니고 뭐 조그만한 약간 신약 개발에 전문화되어 있는 한국의 바이오 업종에 약간은 더 다가선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백신으로 대박이 났지만 꼭 그래도 그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화이자는 어마어마한 빅파마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주들 움직이듯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주가가 뭐 끝도 없이 더 움직인다든지 그런 식의 흐름은 미국 시장에선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NFT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게임주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1,000조 원짜리 기업도 오늘 아침에 보시면 하루에 6%씩 움직이는 거예요. 테슬라 시가총액 1,500조짜리, 삼성전자의 3배짜리 회사인데요. 그런 식의 종목이 오늘 하루에 그냥 5%씩 움직입니다. 굳이 조그만한 종목에 가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 또 그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감내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큰 안정적인 항공모함이 제트기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종목이 웬만한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는 철저히 외면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특히 아크의 캐시우드가 좋아했었던 여러 가지의 뭐 게놈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식의 종목들 역시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꿈과 희망은 있지만 정말 처절하게 주가가 빠져 있는 흐름도 그런 쪽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저희 신유정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도 이제 좀 요청이 들어오셨던 게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P&G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이 경기 방어주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문의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도 가장 대표적인 꾸준하게 배당이 증가하는 배당주로서 또 경기 방어주로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으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식의 종목들은 최근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인플레 우려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저번에 펩시콜라의 이 CEO가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제가 내용을 한번 다 쭉 정리해 드렸었죠. 요번에 3분기 실적에 처음 스타트를 열었던 기업이 바로 펩시콜라였었는데요. 이때 이 CEO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설탕 가격의 급등에서부터 심지어 콜라를 담는 알루미늄 캔 가격의 급등, 거기에다가 콜라를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인플레의 우려에 우리는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한마디가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비용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마진을 킵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 식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코카라든지 펩시 또 뭐 P&G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런 식의 경기 방어주의 모습으로 그런 쪽의 기업에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애플이 더 경기 방어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파벳이 더 경기 방어주 아닐까요? 알파벳 지금 PER이 20배밖에 안 됩니다. 22배밖에 안 돼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도 PER이 23배밖에 안 되고요. 애플 PER은 25배, 27배밖에 안 됩니다.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면 유튜브 안 보실 거예요?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아이폰에서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안 받으실 건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저는 이 포트폴리오 뭐 이런 종목들 다 향후에 이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꿈과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딱 10개만 이 종목을 추려서 저희의 투자자분들한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저의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할 때는 우선순위는 바로 그런 식의 빅테크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밑에 한번 적어주셨네요. 김존슨님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져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딱 제 질문 답이 되셨습니까? 코카콜라, 펩시가 가치주이고요. 또 애플, 알파벳 그런 종목들이 뭐 아주 초고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주죠. 그럴 때 인플레이션 환경이 왔을 때 뭐가 더 안정적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지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스 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의 사스, 제가 저희의 포트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죠. 예, 저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 사진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의 종목들. 약간의 고민은 너무 이 테크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많아서 그 약간은 고민이에요. 저희의 빅테크가 6가지 종목이 들어있죠.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ASML. 예.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세일스포스.com, 넷플릭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스 기업은 이 세일스포스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쪽이 사스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일스포스는 전형적인 사스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은 못하고 계시지만 넷플릭스 저희 아무 때나 어느 기기에서나 그냥 저의 아이디로만 로그인하면은 이 전에 보던 거에 이어서 다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영상은 전부 다 이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 환경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좋은 이유가 인플레의 매출 원가의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처럼 이 인플레이션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의 마진율을 잘 지켜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요즘처럼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직원을 고용하기도 쉽지가 않고 구인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은 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사람을 무인으로 대체를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더 돈을 많이 쓰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시장이 어려웠을 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종목, 예를 들자면 저희의 고객들한테는 좀 낯선 종목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시가총액은 무려 350조 정도 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제 한 400조, 450조 정도 되니까요. 조금만 더 주가 올라오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기업이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넷플릭스도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뭐 한 300조 원 정도가 넘어가니까요. 정말로 이 중소형주라고 생각하는 쪽에서의 그 힘이 정말로 크고요. 요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이 왜 이렇게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들죠. 내년 초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뭔가 파월의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 계속 좀 갖고 있고, 그것을 저희의 시청자분들과 계속 공유를 하면서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조정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맞더라도 대장주,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 항공모함에서 태풍을 맞아야지 나룻배에서 태풍을 맞았다간 정말 나룻배 그냥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맞아도 항공모함에서 맞을 필요가 있고, 저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항공모함, 여기 위에 있는 종목들은 아주 특급 항공모함, 진짜 큰 항공모함,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웬만한 항공모함급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이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뭐 아주 작지만 동시 접촉자 수가 지금 이제 400명을 넘었는데요. 저 아주 소박합니다. 예, 한 400명만 넘으셔도 저는 오늘 정말 많이 들어오셨구나 이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저희 아주 유명하신 이경자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전 세계의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뭐 리츠 관련된 내용들, 또 이게 넥스타일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서의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